경기도 용인정 지역구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이현주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51.06%. 네. 압도적 당선인 거죠? 압도적 당선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조금 저 보수 결집이 있어서 걱정을 좀 했죠. 그래요? 다행히 뭐 당선은 됐는데 보수 결집이 어떤 방식으로 막판에 벌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막판에 이제 200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박석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그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얘기한 거예요. 늘상 한 얘기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야권 안에서도 이제 200석 탄핵 뭐 이런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기세가 막 등등했잖아요. 조국혁신당까지 네. 관여 같이 이렇게 합세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 근데 위기 의식이 뭐 윤석열을 지키자 이거는 아니고요. 네. 개헌에 대한 위기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개헌. 그러니까 사회주의 개헌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개헌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뭐 완전한 사회주의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네. 사회권 조국혁신당에서 사회권 선진국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 말이 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사회권하고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얘기지만 그러나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말도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사회주의는 아니죠. 네. 하지만 사회주의로 가는 그 과정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랑은 좀 다른 네. 건데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다수의 중산층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그 사회권, 그러니까 굳이 저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되지. 북유럽형 복지국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면 되지. 네. 사회권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권. 네, 그게 이제 상당한 트라우마를 일으킨다. 그래서 보수 결집을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수도권 얘기인데, 네. 이제 한강벨트와 강남, 그러니까 한강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뭐 네, 동작이랑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강동구 이런 데도 상당히 근접했잖아요. 하남 네. 이렇게 되면서 그냥 분당, 우리가 이제 분당 바로 붙어 있는 옆에 용인이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과 옆에 이제 부승찬 네. 당선인 뭐 네. 거기는 더 심하죠 저희보다. 거기는 진짜 근소한 표차, 500몇 표차로 거기는 승리했더라고요. 거기도 분당권이거든요. 저희도 네. 그렇고. 근데 거기는 뭐 막 7, 80평대 이렇게 강남에서 이사 오신 분들 아파트 그런 분들 많이 평수가. 사시거든요. 예. 저희도 그런 동네가 좀 있고요. 예. 그런 데서 결집을 확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표 차이가 줄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이게 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회권을 확대하자는 것은 좀 필요한 조치거든요. 우리가 뭐 인권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막 경쟁이 너무 심각해서 북유럽 핀란드 형태의 교육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사회권 이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긴장을 한다. 그러니까 굳이 더구나 학교에서 사회도 우리는 이제 배우는데. 어쨌든 분단 국가고 네. 그 보수층의 어떤 그 역사적 그 유래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북유럽하고 조금 다른. 북유럽은 오히려 그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위협해 오니까 오히려 그 복지국가를 만들면서 이것을 네. 버텨왔는데 우리는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또 사회권 부추기기도 했고. 네, 근데 사회권하고 사회주의가 얼마나 많은 엄청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를 그렇게 그냥 이제 묶어가지고 선거라는 거는 네. 그런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그 말이 네. 길어지면 네, 이미 말이 안 길어지면 된다. 이미 그냥 복지국가로 갔어야 됐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는 오히려 그 복지국가도 복지국가지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네. 물가가 오르는데 소득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소득은 줄어든 맞습니다. 상황이고 더 가난해진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감하실 거예요. 아니 콩국수가 16,000원. 제가 어저께 네. 딸기를 네. 우리 동네에서 샀는데 물론 좀 좋은 딸기, 예. 맛있는 딸기라고는 하더라고. 예. 2만 원.
몇 그램에 몇 그램에 요새 딸기 무슨 하여튼 맛있는 딸기래요. 15개 알. 큰 거긴 15 하더라고. 알에 2만 원이에요. 기왕 먹으려면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네. 이제 딱 사긴 했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 이거 사는 게 맞아. 야, 눈 딱 감고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근데 진짜 이거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이제 딸기도 함부로 못 먹는 무슨 눈 딱 감고 한번 마음 먹고 먹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제 저도 장을 봤는데 참외 5개가 22,000원. 근데 그것도 마트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과일을 먹기가 힘든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딸기도 사고 포도도 사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요새 달러 오르죠. 그렇죠. 기름값 주유하는데 더 100원 이상이 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기 네. 때문에 물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희한하게도 어쨌든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예. 미국은 이제 물가는 오르지만 소득이 오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뭐 사실 기분 좋은 물가죠, 이것은. 자기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 뭐 사는 데 급여나 소득이 엄청 올랐어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뭐 유학 갔거나 하신 네. 분들 굉장히 힘드시다고. 또 연수 가신 분들도 네. 국내 기준으로 급여를 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살 수가 1억이면 없어요, 10만 불인데 예. 그 옛날에는 한 10만 불 정도면 그래도 먹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10만 불 굉장히 허덕거리는 액수. 굉장히 빠듯한 왜냐하면 물가 전반적으로 오른.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예.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막 구인난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소득이 올라서 네. 미국인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네. 우리는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제 잡고 있었잖아요. 예.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금리를 그렇다고 너무 안 올려버리면 환율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러면 미국 주도의 경제에서 사실 부가 흡수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우리 같은 이제 선진국 초보들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예.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 수출 주도를 해왔는데 수출이 지금 많이 침체기에 있는 거잖아요. 예. 다시 차라리 이렇게 되더라도 환율도 오르고 해도 네. 수출이라도 이제 화랑이면 그러니까. 상관이 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통상이나 외교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사회권 국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일단 제가 이번에 10사흘 동안 현장 취재하면서 느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일단 시장에 사람이 와야 경기가 돌고 뭐도 사 가져가고 또 사는 기쁨, 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가 없다. 그리고 와서 전부 물어만 보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전통시장 가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일수록 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절박해지고 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수출 다변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역도 좀 확대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하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 문제 안 풀고 이게 방법이 있는 거냐. 그리고 당장 미국도 트럼프 되면 IRA법부터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 좋은 일만 시켜주고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IRA법이 우리가 이제 피해는 많이 보지만 네. 또 어쨌든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 상당히 또 받게 됐거든요. 네. 그 기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뭐 없애고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불안정한 그렇죠. 상황에 놓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 변화하는 이제 네. 대북 관계라든가 네, 이런 네. 어떻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또 어쨌든 간에 복지국가라는 것도 세수가 좀 확보가 확보가 돼요.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세수 계속 부족하고 87조. 기업들이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도 네네. 삼성전자가 주요 이제 세원이었는데 어. 이 삼성전자나 이 기업들이 지금 계속 매출이 줄고 네, 예. 이익이 줄면서 예. 지금 어쨌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세수가. 예, 지방세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계속 10% 이상 성장해 왔거든요. 네네네. 용인시의 세수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답보 상태. 아, 그래요. 네, 예. 그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답보 상태면 다른 지역은 훨씬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렇다고 보통 심각한 게 이제 아니에요. 다들 어려운 상태에서 예. 세금을 증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그 세금 저항에 조세 저항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선거를 이겨야 예. 아니, 대선을 이겨야 뭐 그렇죠. 뭘 하든가 사실 말든가 민주당은 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막판에 보수 결집, 그다음에 아까 한강벨트를 비롯해서 분당하고 용인까지 네네. 연결되는 이쪽에 그 부동산 세금 관련된 트라우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 어떻게 조정하고 예. 그들에게 말하자면 특히 중산층 있잖아요. 뭐 아주 고소득층은 모르겠지만 중산층이 문제란 네네. 말이에요 지금. 왜냐 웬만한 중산층들도 이 다 한강벨트에서 어쨌든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예.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불안감이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예. 이런 지역들은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우리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네. 요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응징적 과세로 인식이 되는 과거에 이제 네, 전 네. 정권에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시 돌아보고 있다라든가 이게 확실하게 딱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가정주부들 특히 네, 네, 좀 이렇게 그 전에 민주당 지지하다가 네. 부동산 문제로 돌아선 그래서 분들 돌아선 분들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돌려 세우려면 사실 뭔가 필요한데 예, 대선은 그분들이 다시 와야 이기는 승리하는 거죠. 예. 거죠.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일단 이거를 줘서 가게마다 좀 지역 화폐로 해서 동네마다 일단 돈이 좀 돌게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요 25만 원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재정이 적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재정은 아직 많이 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 재정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 네. 이제 요소에 타겟팅해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식의 어떤 그 뭐죠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재난지원금.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복지에 대해서 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막 이렇게 그리고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막 부서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한다면 그게 겹치거든요. 중복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스크린해서 저는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 게 싱가포르의 CPF라고요. 그 거주 그다음에 그러니까 딱 결혼을 하면 집 그러니까 한 17평 15에서 17평 정도 되는 아파트 그다음에 그 가전제품 기본적인 거 그걸 줘요? 그걸 세트로 딱 줘요. 차도. 예. 그러니까 뭐 큰 차는 아니지만 작은 차 하나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아주 저리로 국가가 이제 한꺼번에 패키지로 주는 거죠. 그런 게 사회권인데 사실. 아니 그렇죠. 그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이걸 말을 복지국가로 말을 사회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복지국가 어쨌든 말을 바꿔. 정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예 이걸 그냥 제시를 하는 거. 전 그래서 이걸 제가
국회 들어가면 네. 이렇게 좀 그 구상을 CPF. 해보려고. 네. 제가 싱가포르에 어렸을 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에 이제 그 네. 얘기들이 많이 드는데 네. 이게 그래서 한 10년 내지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갚아 나가는데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한 150만 원씩 갚다가 매달 네. 나중에 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괜찮네요. 거예요. 소유권이 괜찮아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20, 30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월급 받아가지고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한데 이 돈으로 결혼해서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처럼 우리 애도 똑같이 불행해질 텐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청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치열하게 경쟁만 하게 만들고 전혀 사회가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는데 막 그냥 퍼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죠. 이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갚지만 국가가 대량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공동 구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싸게. 그러니까 좀 싼 거죠. 네. 좀 싼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이 금융에만 맡겨 놓으면 그렇게 돈 빌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리로 하면서 이게 사실상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근데 이게 이제 직장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조건이 근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 겠죠. 그래서 소득이 계속 네, 발생할 네, 때 이게 유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도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나 일반 이제 젊은층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게 있어야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할 수 있게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갑자기 싱가포르 취재에 가고 싶네요. 싱가포르의 청년들을 같이 좀 갈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싱가포르 취재. 저는 이거를 예. 좀 이렇게 확대 연구해서 한번 실제로 그 현장의 꼭 해야 사람들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기 받아들이는지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네. 현장 취재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어제 상당히 세게 논란이 됐던 두 인물이 있으니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구인난이다. 예, 구인난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야권까지 손을 벌릴 정도면 얼마나 급한 거냐. 당장 근데 여권 안에서도 아주 비판이 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약간 정략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을 흘린 게. 정략적이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또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예. 좀 선회를 해서 우리가 네. 선회해 준다면 통합형 총리가 필요하다, 거국 내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은 안 된다. 그래서 야당하고 이렇게 연정 비슷하게 가야 된다. 그게 네. 거국 내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의 전제는 뭐냐면 야당의 지지 기반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가 너무 이제 3분의 1 내지 4분의 그러니까 5분의 2 정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그렇죠. 본다면 예. 그죠? 뭐 지지율에서는 뭐 한 자릿수 차이입니다만 그러면 이런 상태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야당의 어떤 지지층의 협조 내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야당 국정에 참여시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뭐냐면 영수회담부터 해야 돼요. 네, 야당 대표 만나죠. 네, 그래서 대표하고 얘기해서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영역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야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하고 합의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네. 내가 대통령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거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어떤 통합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잘못 또 이렇게 되면 마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과거 정권에서 역할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재명 너는 인정을 못해. 응? 그래서 야당이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면 우리는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 갈라치기, 네, 야권 네. 갈라치기, 야권 그런 분열. 정략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 굉장히 불쾌한 얘기들이죠. 불쾌한 얘기다. 그러니까 진정성 없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근데 사전에 접촉은 있었을까요? 당사자들은 뭐 소설이다, 뭐 더 이상 공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입장은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 접촉은 있었을까요? 뭐 이게 여러 설왕설래가 있어요. 뭐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에 있지는 않지만 제3의 관계자가 접촉은 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아니다라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부인다 하고 실제로 그런 정략적 목표가 있었다면 뭐 오히려 그 교란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별로 그렇게 일을 갖다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 만나고 네.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을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민주당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네. 사람 추천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랬는데 야당이 안 받는다 이러면 이제 그건 야당의 몫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진정성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없다.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지금 던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생각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윤 대통령이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 회담을 할 당사자가 한 번도 얘기를 얘기 안 안 한 하는 거를. 거 한덕수 아니, 총리. 더군다나 야당에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답이 없죠. 답이 없잖아요. 아 네. 이건 상당히 사실은 이 너무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이 윤 대통령의 일방 통행시 국정 운영 이 태도 이런 게 상당히 못마땅한데 이 태도 자체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되나 저 사람이? 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일종의 그냥 하나의 그 이제 불거져 나오는 하나의 그냥 그 사건들이고 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밑바닥에 깔린 것은 이 사람이 국정 운영할 능력이 될까? 거기에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게 안 되잖아. 항상 보면 자기가 막 밀어붙이고 그냥 때려잡기식으로 이번에 의료 개혁도 그렇지만 네. 그렇게만 할 줄 알지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한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화물연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 아니 이게 무슨 뭐 야당의 스타일대로 바뀌었든 아니면 윤 대통령 스타일대로 바뀌었든 네.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어. 그럼 뭐지? 예. 이분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는 국정 운영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무슨 옛날 70년대식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어느 집단이 그렇게 굴러가는 데가 있어요. 윤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틀 전에 만찬회동 했다는 겁니다. 국정운영 기조, 인적 쇄신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 홍준표 국무총리설을 이준석 대표가 띄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가능한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총리설 가능해요? 지금 총리 중에서 이제 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야당의 동의. 네.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있죠?
그러니까 거론되는 사람 중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총리 만약에 야당이 동의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네. 뭐 홍준표 그다음 유승민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네. 동의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아예 이제 비정치인인데 네. 지금 분위기에서 비정치인이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 그거를 걸고 총리 하려고 할까?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기업인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인이 지금 하려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게 안 되는데 섭불리 덥석 총리 맡았다가는 뭐 설사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향후에 굉장히 가시밭길이죠.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저는 한덕수 총리나 나머지 그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손 들고 나가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홍준표 시장은 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네.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가까우시잖아요, 우리 의원. 정치인 출신이니까 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 메시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서로 얘기가 좀 되는 정치가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러면 총리라도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 그게 이제 그분이 만약에 굉장히 완고하게 네. 극단적인 어떤 또 그 안에서 또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네. 네. 홍준표 시장이 수락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시장은 안 한다. 정치적으로 그게 그렇게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 본인의. 네.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대권의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총리를 하는 게 맞지 않다. 근데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설거지.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설거지 해주러 들어가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그런 거 받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 잘 모르겠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잘한다라고 하면 야당하고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네. 그럼 특검 같은 걸 좀 이렇게 받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물론 총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데 있어서도 야당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외교 노선이라든가 네. 재정 문제에 대해서 네.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힘.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영수회담도 안 하지. 네. 그다음에 뭐 이번에 그 사과도 뭐 해프닝이었지만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사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아직도 무슨 자기가 왕처럼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통해서나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대국민 예. 기자회견.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어떤 총리가 오더라도 그런 거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문제는 총리나 다른 내각이 아니다 이거죠. 대통령 자신이죠.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대통령 자신. 자신이죠. 저는 옛날부터 그 얘기했지만 예. 지금 이게 뭐 내각 총사퇴를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총사퇴도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정권을 줘야 되는 거죠. 내각에. 야권에. 예. 내각에 적어도 내각에. 그 예. 거국 내각, 예. 통합형 내각. 예. 정권을 주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거죠.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됩니까? 내치에서. 이게 지금 완전히 손 뗀다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한 발 물러서서 네. 자신의 국정 운영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이 쭉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상 아닌 것 심판한 같아요. 거죠. 예. 전환해라 이거잖아요. 예. 적어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통합형 내각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거지. 네.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들을 임명해도 예. 본인이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국을,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뭐 거국 내각도 사실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신용에 의미가 불과한 없죠. 거고 네. 의미가 그럼 없고. 누가 받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거국 총리 해라 통합형 총리라고 했다 쳐요. 입장을 받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네. 했다 쳐요. 예. 그럼 나한테 정권을 줄 건가?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합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정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 생각 어떠냐 확인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꼭두각시 노릇하다가 바보 되는 건데 그리고 네. 굉장히 나중에 잘못하면 예. 거기에 피해를 같이 공범처럼 돼서 피해를 예.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겠냐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어쨌든 국민이 바꾸라고 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거는 그 대통령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때까지 대통령이 안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바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걸 보면 바뀔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이 되죠. 네. 아, 이 큰일인데. 예. 큰일인데. 진짜 큰일이죠. 이 큰일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검토하고 있고 유력하다. 이르면 19일 내일입니다. 내일 4일군데요. 내일 인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제원 비서실장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바뀝니까?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져요? 내 여당하고의 갈등도 생길 것 같은데. 여당. 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장제원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때까지 윤핵관으로서 상당히 정권 초기에 국정의 퇴행에 대해서 예.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문책해야지 지금 무슨 비서실장 얘기하고 있어요. 장제원은 문책의 대상이지 그럼요. 비서실장은 안 된다. 그 모든 지금 정권 초기에 이 어떤 세팅을 한 장본인 아니에요. 윤핵관의 뒤에서.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결과가 이번 총선인데 그 사람이 석고대죄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 방향을 잘못 뒤에서 예, 조언하고 했다. 예. 내 책임이다 하고 지금 그래야 될 판에 무슨 예. 비서실장이에요. 그 정말 예. 정신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역시 제안받은 바는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선을 긋은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이 이제 그 하나는 총리로 그 홍준표 시장이 거론되고 비서실장은 장제원 비서실장이다. 이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홍준표 사람-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설마요.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장제원 비서실장에서 사람들이 네. 경악하겠죠. 경악한다. 그 전에보다 더 네.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아예 마치 자신이 엄청난 대승을 거둔 대통령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여당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지선을 이겨주지 않았냐. 이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야 또 내부에서 지지층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여론도 신경 써야 되겠죠. 네. 대통령하고 척질 필요는 없겠지. 자신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양정철 기용한 거 관련해서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누가 이런 판을 짜고 있다고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그 짐작 가는 사람은 있는데 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안 누구예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로 짐작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짜고 막 이렇게 큰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예.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박영선이나 이런 분들이
괜히 이런데 거론이 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뭔가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분이고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이쪽에 논란이 이게 되니까. 저는 뭐 야당하고 통합형 내각을 꾸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거국 내각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취지는 야당과 소통하고 야당을 존중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과 협력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의 지배 구조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영수회담부터 하면서 그 야당 대표에 의해서 추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현재 야당하고 연결이 돼서 네. 그 야당의 의견과 여론을 야당 지지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그냥 야당의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개인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정치적으로 난감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어떤 실제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네. 무슨 통합이 돼요? 이게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 밑에 지지 기반의 통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지 기반이 대변되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될 가능성이 없는 걸 알고 그냥 던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정략적인 그러니까요. 발언인 것 같고 네. 갈라치기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낀 게 네. 선거 내내 총선 때도 총선 초반까지도 공천 때도 그렇고 계속 갈라치기 했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을. 예. 근데 이제 보면 뭐 저는 경선했단 말에 가서 네. 이제 찐명이라는 분하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를 보면 예. 꼭 개파로 꼭 나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저는 어떤 정권에 대한 견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봤다라고 예, 저는 예. 보거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사 뭐 비명이라 하더라도 네. 정권에 대한 견제 확실히 할 것 같으면 예. 용인을 해주고 예. 이제 지금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혹하잖아요. 사실 엄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든 언론이든 지금 다 장악돼 가지고 거의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독재와 타협하는 걸로 보이는 것은 그것은 중도라든가 네. 어떤 그 국민 통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협에 불과한 것이지 불의와의 타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하고 여당하고 협조를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합의를 해나간다는 의미가 대화를 통한 협치를 한다는 거하고 네.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묵과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이슈죠. 근데 그걸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변화하거나 바뀔 의사가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로 이 정부에 들어가서 합리적 판단을 하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그나물의 그 밥 형식으로 뭐 장제원 의원 등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정부에 기대할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지난 2년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법야 192석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상 심판한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거 안 되겠다. 거의 다시 해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심판을 한 건데 그러면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야권의 정치인들은 지금부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일단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대변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야당이 국회가 정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런 네, 건데 네. 국민들은 어떻게 대다수가 봤냐 하면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야당이 못하게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뭘 하려고 한 게 없는 것 뭔가를 같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내용도 괜찮고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다수가 지지하고 이거 대한민국 꼭 해야 돼 네. 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성숙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 게 뭐냐 할 때 국민들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막 때려잡기 해서 밀어붙인 것들 중에서 네. 결과물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뭐라도 좀 한 게 뭐라도 해서 그걸 평가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난리를 쳤던 뭐 근로시간제 69시간 이상한 예. 그런 거 있었지 예, 예. 않습니까? 저는 아주 웃기는 게 그럼 그게 음. 법안으로 나와 있냐 이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법안으로도 안 나와 있어요. 여당이.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안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싸울 건 아니잖아. 이 예. 나라가 그 정도 수준 아니지 아니니까.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나가면서 서로 아닌 것들을 삭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노력도 없고 그러면 화물연대 그 난리를 쳤는데 네. 물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물류시장이 네, 네. 예. 그죠? 이게 과거에 이제 물류가 이제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입차로 들어오고 네. 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시장은 중국의 개방에 의해서 확 팽창하면서 급격하게 이 시장 커지고 시장이 그 상태에서 물류 회사들은 큰 기업들이 없고 이러다 네. 보니까 생긴 그런 이제 시장의 좀 기형적 상태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화물차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급급하게 이제 해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뭐 무슨 안전운임제다 예, 예, 해가 예, 그 예. 약간 땜빵하는 식으로 네, 네. 해왔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진짜 보수고 정말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장이 그러면 이런 어떤 정상적으로 좀 뭔가 경쟁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정상적인 좀 좋은 양질의 어떤 시장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비전 내놓은 적이 있나 이분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대안을 내놓고 법안을 내놓고 뭐 한 적 그런데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야당이 비판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한 게 아니란 없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네. 야당이 몇 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물론 거기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양국관리법을 비롯해서 몇 네. 가지 내놨었는데 그다음 특검도 마찬가지고 최장병 문제도 그렇고 곧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아예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기억 속에는 국회 발목을 대통령이 잡았지 언제 그렇죠. 국회가 대통령 뭐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은 적이 있어? 예. 그럼 그렇게 그거 생각을 내놓고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응? 저 국회 가면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한번 내놔봐. 네. 아니 당신들의 안을 좀 내놓고 같이 비교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니 내놓고 나서 발목 운운해야지. 지금 예. 상황은 국민들 예. 기억에는 예. 국회 발목을 대통령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몰아준 거예요.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발의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네. 정말 이게 좀 이의가 있으면 야당 가서 설득하고 영수회담해서 네. 본인이 정말 이건 안 되겠어. 그것 좀 수정해줘 하는 네. 거를 관철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하고 얘기해가지고. 예. 근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무슨 만나질 우리가 않잖아요. 내는 법안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 현대 사회에서 정치인의 능력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능력이 없구나. 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나갈 거냐 네. 걱정인 거죠. 아니 걱정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당분간 기싸움 비슷한 게 일어날 텐데 네.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를 받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수권 정당 차라리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이 집권당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판단이 들게끔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날카롭게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공격할 건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성숙된 안들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활동 면모를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회가 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예. 야당이 신뢰를 얻어 나가면 그때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사실 국회 다다음 주가요? 5월 3일 날 그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홍익표 대표는 지금 싹 다 그냥 그 야당이 민주당이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국회의장, 법사위원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 다 민주당이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왜냐하면 뭐 일이 안 되니까요. 계속 네. 번번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채팅창에 선스타님이 이현주 의원님 법사위원장 갑니까? 이렇게. 예, 법사위원장 갑니까? 일단 법사위는 민주당이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원장 하냐 마냐는 이제 당이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뭐 저는 뭐 맡겨주면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인데 또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으니까 네. 봐야죠. 근데 일단 법사위 왜 야당이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네. 모든 지금 국회 운영은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원칙. 지금 이 삼권 분립 견제 균형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견제 좀 제대로 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견제가 좀 안 됐다. 네. 오히려 국회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녔다 네. 이거잖아요. 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니 국회 다수가. 뭐하냐 답답하다 비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면 바로 상임위 열어서 거기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했잖아요. 네. 보면 그래서 바깥에서 국민들만 속을 끌었는데 네. 이게 원칙이라는 게 국회 운영에서 다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 국회의장 다수당이 하는 거죠. 국회에서 다수당이. 법사위라는 거는 이제 입법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그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입법부는 뭐냐?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견제에서의 견제하는 국회 견제 기능의 마지막 관문. 그래서 이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해왔어요. 항상.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지난번 국회에서 네. 이걸 이상하게 여당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네. 여당이 했고 예. 또 윤석열 정부 때 또 여당이 한 거예요. 네. 그 법사위가 여당으로 가면서 계속 네. 그 왜 그렇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치 어떻게 돼버렸냐면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됐죠.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예. 됐죠. 그러고 그것도 마찬가지요. 저 문방 예. 과방위. 과방위 행안위.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째서 다수당인데 예. 다수당인데 원내 구성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의하고 네, 네. 그렇게 상임위 중요한 권력기관 상임위를 그러니까 권력기관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국회인데 네. 국회에서 상임위 그 해당 상임위를 여당에 넘겨주면 견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나눠먹기처럼 보이는 걸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원칙으로 다시 그때 돌아가서 당시에 민주당이 양보해서는 안 됐었다. 네, 양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예,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칙이 법사위 야당, 네. 국회의장 다수당, 다수당.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영이. 예. 운영위도 마찬가지죠. 예. 운영위도 대통령- 원내대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 대통령실을 견제하는데 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인데 그렇죠. 그 대통령실 그렇다고 이 여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네. 돼놓고 운영을 그럼 견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의에 반하는 거죠. 맞습니다. 말도 예.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상임위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회 숫자대로 하면 돼요. 의석 숫자대로 배분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한 뭐 12대 6 정도 네. 되나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석수대로 원칙대로 과거에 있던 원칙대로 가면 원칙도 된다. 과거에 계속 해왔어요. 해봤고 그 전통이 왜 변칙을 있었거든요. 잡고 그게 지난번 국회에서 바뀐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20대 까지는 법사위가 그렇게. 항상 야당이었거든요. 예. 그 야당이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항상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이었어요. 법사위. 예. 왜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가 네. 무기력했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구조적인. 예. 그럼 그걸 바로 잡으라고 국민들이 이번에 권한을 준 거잖아요. 네, 바로 네. 잡아야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사과도 전원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말이 돼요? 하다못해 다시라도 예. 뭐 다시 어떤 계기를 예. 뭐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백브리핑으로라도 예, 그죠? 예. 그러면 될 거를 왜 간접 사과를? 아니 간접 사과도 아니죠. 전원 사과를. 전원 하는 거예요. 사과죠. 전원. 전원 사과. 전원 사과. 전원 사과를 사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죠. 간접 사과 정도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는 정도는 네. 사과라고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네. 사과했다고 하더라. 네. 그걸로 우리 국민들이 카더라 사과예요. 응. 그걸로 우리 국민들이 사과하셨구나. 참 예. 그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해라. 진짜 사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음. 사과가 그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그 사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과는 상대방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민한테 전달되지 않는 사과를 사과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 받는 사람이 들은 적이 없는 사과를 예. 사과했다고 우긴다고 무슨 바이든 날리면 이탄도 아니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사과했다고 우기는 우격 따짐 사과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모든 일이 우격 따짐으로 순리를 거슬러서 하시거든요. 네. 예. 이 문제는 저는 여야 무슨 뭐 보수 뭐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의의 문제고. 순리. 순리 정치와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론도 그렇고 국민의 여론 민심은 이게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강의 네. 그 민심의 강의 그 무슨 뜻이냐면 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이거거든요. 민심은 순리대로 가요. 네. 민심은 그래서 막 우격다짐하면 나빠졌다가 네. 조금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 또 좀 소통하고 이러면 좀 다시 좋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들께서 밤잠을 못 주무세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경제 문제가 민생이 이렇게 심각하고 정치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사람도 지금 뭐 한 해 만에 날리고 바깥에 또 지금 중동 전쟁도 나고 밤잠을 주무실 수가 없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불안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이 나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방금 속보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23일에. 이게 네. 참 이렇게 뭐 정말 정무적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정말? 지금 뭐 최은순 씨 풀어주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계속 안 보여요. 그리고 아니 보기가 세상에 힘- 투표를 갖다가 본인이 그래도 마스크 영향력을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칠 걸로 판단은 하나 보죠. 참, 뭐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이제 수사 통보 소환장도 보내지 않고 있고 계속 이런 뭐 김혜경 여사는 뭐 계속 따박따박 불러가지고 재판하고 뭐 조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법률수석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 법률수석실을
지금 누가 가느냐라고 뭐 여러 사람 엄청난 또 권력이 있겠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거냐. 자기들 가족, 법무법인 용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법무법인 그때 네. 그때 검찰에 중앙지검 때인가 그 고발 사주 네, 했을 때 보면 네. 그 거의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죠? 검찰이 이 그 마치 통째로 예, 검찰이 마치 법무법인 윤석열인 것처럼 네.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 보호 예.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네. 못마땅한 거고요. 사실 고발 사주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네. 문제는 바로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셨던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률수석으로 간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법률 수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래요? 법률수석이요? 네. 민의를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대신에 시민사회수석실은 폐지하고 거꾸로 아니에요? 정무수석실에 시민사회 기능을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단독 보도 나왔는데요. 그 이복현 금감원장 뭐 금감원장직을 최대한 수행하고 싶지만 임용권자의 선택을 따르겠다. 이게 뭔가 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보네.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믿을 사람이 그 사람 정도 남았나 보지. 제가 금감원에 있겠다, 없겠다를 말하는 것도 건방진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다. 임용권자의 판단에 달렸다. 이게 사실상 간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워딩이 나왔으면 사실상 결심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금이 갔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없죠. 그죠?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회로 들어왔고. 네. 예. 이원모 이제 떨어졌으니까 다시 또 떨어졌네. 불러드립니까? 그거 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능해서 아꼈던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일을 시키면서 신임한 사람들은 한동훈, 이복현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주진우. 그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사람이 없죠. 그 이제 검사 출신이 아니면 자기 옛날에 그 특수부 출신 그 윤석열 사단이 아니면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면 사실상 법률수석실 만들어서 사정통치 검찰을 더 틀어주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불안하시겠죠. 불안하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어떻게 될까봐 본인의 거취를 그런 거 둘러싼 불안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까 무능한 게 가장 큰 문제다. 네.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네, 그 지점이고 그렇죠. 사실은 특검 이런 거는 표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국민들이 지금 밤잠을 못 이룬다. 그것도 뭐냐면 뭐 어제 뭐 하루 아침에 무슨 일 이런 것보다도 네. 계속 국가 경쟁력이 추락 중에 있는데 이런 추락하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을 이것을 조정하고 돌파하고 합의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치밀함과 정치력이 아예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돌파 못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해결을 못할 것 네. 같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네. 아예 무슨 안 자체도 없는 것 같다. 너무 황당하다. 이거거든요. 그런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고만 치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 뭔가 안 좋은 뉴스만 자꾸 생산되는 이런 그러면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나쁜 영향만 계속 미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네. 이 상황 이게 뭐지 우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네. 이거에 대한 그 회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이제 나는 왜 대통령이 되었나? 나는 왜 대통령을 출마했나?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대통령 나오신 게 국가에 대한 어떤 뭔가 어떤 안을 가지고 국정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지금 그 지점에서 국민들이 의심한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행위를 지금 자꾸 하고 계신데 네. 이건 나중에 폭발할 수 있다. 폭발할 수 있다. 네. 어떤 계기가 생기면.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네. 주권자의 헌법적 행위예요. 총선은. 그죠? 그렇죠. 아, 엄청난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주권자의 헌법적 행위가 임기 중반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엄청난 레드카드를 받은 거예요. 네. 옐로 카드인가요? 예, 엄청난 옐로 카드를 받은 거고 마지막 그런데 이제 200석을 좀 못 미치게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거고 네. 야당이 100% 야당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에서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거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어떤 전환을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올해가. 네. 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올해 그래서- 안에 뭔가 바뀐 모습 보여야 됩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거부권 행사할까요? 하면 또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저는 이번에 최상병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 미쳤다고 보거든요. 이종섭 네. 장관 예. 호주론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예.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 다시 재의결 바로 해야 된다. 5월 안에 재의결까지 마쳐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뭐 그거는 뭐 그거를 막초 다투기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시간 일단 그게 이제 그 5월에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재의결도 그때 해야 되겠죠? 21대 국회에서 그죠? 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2대에서 다시 또 벌어지겠죠. 뭐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연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본인이 이제 일단 의사가 있을 때 얘기가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표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그때는 대표의 권한을 제대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예. 그 물갈이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어쨌든 약간의 어떤 예. 뭐 이렇게 비판 지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네. 민주당 혁신 공천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예. 대표로서 제대로 한번 권한을 행사해서 대표의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당원들이 지지한다면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지지한다면 연임할 수 있다. 네, 이게 네. 뭐 한 번 했으니까 네. 다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다면 모르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대표할 때는 여건이 당내 여건이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워낙 반대하는 네. 세력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밖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울 정도로 네. 대표로서의 어떤 그 뭐라고 지휘권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다시 맡아서 당을 지휘를 제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여소야대에서. 네. 이거 야당으로 뽑힌 거니까 네. 여당으로 다수당 뽑힌 거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제 대선 가도에서 보면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잘 해내면 네. 굉장히 이제 이 상승세로 가는 거고 대신에 또 이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길에 못 못했다. 미친다든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본인에게. 예. 예. 그 이제 본인이 판단하겠죠. 네. 그 아까 최상병 사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민주당이 계속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한겨레 단독 보도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검법이 임박하자 이종섭
장관이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이첩 보류 그러니까 이첩 보류한 건 맞는데 수사 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은 내 지시가 아니었다고. 도대체 누구 지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자꾸 공수처가 이제 조사해 달라라고 이제 시간 벌기를 하고 그거는 있는데 안 되는 게 사실은 애초에 이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혐의 수사 외압에 의심을 받는 자에 네. 대통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수처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대통령 지휘하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네.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수사해. 왜냐하면 조사 대상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함이 돼 이해관계자가 돼 있거든요. 이해 충돌이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특검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다른 거하고 다르다. 네. 본인이 당사자기 본인이 때문에. 당사자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대통령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라서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게 법리상 네. 물론 그렇게 규정된 바는 없지만 우리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네. 거부권 행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거부권을 이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위헌적인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반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민주당의 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월호 특별법 직회부에서 단독 처리 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홍익표 대표가 여야 시급히 민생 추경안 편성에 협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방금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 지금 마비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정권 같은 민주당이 이제 여당 같은 그런 역할이 불가피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침없이 우리가 할 것들은 해나가되 네. 아까 최상명 사건 네. 이런 거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위임을 분명히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아주 거침없이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아리까리하거나 약간 소수의 지지를 받는 사안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잘 살펴서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위임을 받기 전에는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약 조절을 해 나가면서 네.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막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론이 네. 야당이 너무 세니까 또 좀 견제할 필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국회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이게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회가 너무 막강해서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되면 네. 다음 선거에서 또 어려움이 영향을 있을 미칠 수 거 아닙니까? 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예. 잘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제가 어제 강약 민주당이 조절. 어제 민주당이 이제 비상경제 대책회의 하는 거 보니까 어제 그 확실하게 섀도우 캐비넷 역할을 민주당이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민주당 뭐 하냐, 왜 일을 안 하냐, 뭐 이런저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로 확실하게 좀 틀어잡고 좀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께서 조금 민주당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 시간이 8분이나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전사 이현주 의원에게 많은 국민들이 네. 야물딱지게 좀 싸워달라, 할 네. 소리 똑바로 하고 뭐 이런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국정이 계속 파행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또 야당의 중진이 되잖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제대로 좀 견제해 나가겠다. 다만 이게 이제 이 견제가 이제는 아까 이 야당의 역할이 커진 만큼 네.
가벼운 견제보다는 상당히 책임감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안적인 또 아까 뭐 제가 CPF 네, 말씀도 네, 네. 드렸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이 구상과 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도 또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견제 확실히 해나갈 때 해나가고 책임 있는 대안 제시할 때는 좀 제대로 고민해서 제시하고 네. 믿음직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삼선 중진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자주 모셔서 국회 이러저러한 현상들을 많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